네,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 작가입니다. 자, 오늘은 샌드뱅크의 백훈종 이사님 모시고 지금 현재 비트코인의 상황과 더불어서 이 가상자산 시장 전망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는 이야기들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죠? 네, 바쁘게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네. 요즘에 막 유튜브도 많이 나오시고 방송도 많이 나오시고 진짜 바쁘실 것 같아요. 그동안 어떻게 보내셨는지 제 구독자님들께 간단하게 좀 근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비트코인 가격이 많이 오르고 이제 ETF 관련해가지고 전문 지식을 좀 요하는 그런 분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여러 군데에서 유튜브 채널에서 저를 좀 많이 불러주시는 것 같아요. 채널들에 나가서 비트코인 얘기하면서 굉장히 기분이 좋고 바쁘지만 기분이 좋고 저희 회사도 또 이제 비트코인 업계에서 이제 사업을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관심도 좀 올라가는 것 같고 저희가 ETF, 비트코인 ETF를 이제 플로우라고 하죠. 네. 유입과 유출을 이제 트래킹하는 사이트를 만든 게 있거든요. 네. 그게 요즘 굉장히 인플로우가 이 트래픽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네. 이제 외국에서 특히 많이 들어오시거든요. 네. 그거 보면서 저희 서비스랑 이제 연계를 해가지고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이제 사업적인 고민도 하고 그렇게 바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오, 그럼 그 사이트는 저희가 댓글로 공유 드리면은 저희가 URL 링크 클릭해서 들어가면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인 그럼, 거죠. 네. 그러면 저희가 댓글로 한번 요 사이트 링크를 달아드릴 테니까 우리 또 구독자님들이 언제든지 유입과 유출량들을 갖다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건가요? 네, 매일 한 번씩 업데이트되고 이제 장 종료되면 미국 장 종료되면은 그날 바로 업데이트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그래프로 보실 수가 있어가지고 플로우를 트렌드를 확인하실 수 있어서 좋을 거예요. 와, 제가 매일 아침에 시황에서 이렇게 이걸 전해드리려고 많이 또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 사이트가 있으면은 늘 우리 구독자님들이 수시로 들어가셔가지고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 거네요. 그렇죠. 지금 현재 비트코인이 어떻게 보면 ETF발 수요에 의해서 가격이 많이 좌지우지되고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걸 확인하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한 이슈가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비트코인이 얼마나 빠져나갔는지, 얼마나 들어왔는지, 또 저희는 특이하게 비트코인 개수만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는 게 아니고 이 실제 주식 ETF 증권이죠. 증권이 이슈언스라고 하죠. 발행됐느냐, 그리고 리뎀션이라고 해서 팔려서 사라졌느냐, 소각됐느냐. 요것도 이제 USD 달러 그 기준으로 따로 그래프를 또 그려요. 근데 이제 생긴 게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그게 신기해요, 되게. 그러니까 어차피 비트코인 ETF는 이 패시브 펀드라서 이슈언스가 들어오면은 비트코인을 사야 되잖아요. 그리고 리뎀션이 들어오면 바로 팔아야 되고. 그래서 이게 똑같이 그래프가 그려져야 되는데 이 ETF도 가격이 있지 않습니까? ETF 가격이 따로 존재하기 때문에 이 또 ETF 가격을 놓고 ETF 증권 수를 곱해가지고 이제 AUM을 한번 계산을 해보면 그래프가 이렇게 막 빠져요. 요즘 따라 빠졌어요. 근데 비트코인 이제 홀딩스 넘버 그 비트코인 개수 기준으로는 이렇게 뭐 늘어났다가 줄었다가 늘어났다 줄어났다 하면서 별로 트렌드가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두 개를 같이 비교해 보면서 이렇게 한번 보면은 아, ETF 시장에 이런 변화가 있구나. 이거를 이제 딱 직관적으로 이해하시기 되게 좋을 겁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진짜 시도입니다. 저도 꼭 확인 한번 해보고 또 시황에서도 좀 가끔씩 이용해도 될까요? 네, 얼마든지 이용.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이제 비트코인 이야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비트코인이 전고점을 돌파하고 나서 좀 조정을 갖다가 나름 크게 겪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 70K를 현재 촬영 시간 기준으로는 좀 회복을 하고 있는데 현재 추세에 대해서 이사님 어떻게 보시나요? 기존 그 불장에서는 항상 이런 조정이 있었고요. 30% 조정까지도 아주 흔하게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이번에 15% 조정하고 다시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별로 이렇게 걱정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조정이 이 정도면 너무 약하게 온 거 아닌가? 더 세게 오지 않을까? 한 번 더?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그냥 마일드한 생채기 정도 겪고 넘어가는 그런 수준이라서 그렇게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추세는 여전히 불장, 불마켓의 추세로 그대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번에 좀 조정을 작게 겪었기 때문에 우리가 반감기를 기점으로 했을 때도 조정이 좀 추가적으로 올 가능성도 좀 있다고 보시나요? 있죠. 이제 게다가 비트코인 ETF가 많은 비트코인으로 들어오는 이 유입을 책임졌기 때문에 이 비트코인 ETF의 어떤 성과에 따라서 좀 많이 달릴 텐데요. 비트코인 ETF의 성과는 결국 주식시장에 달려 있습니다. 주식시장, 자본시장, 더 거대하게 보면 자본시장에 달려 있고 이 미국의 자본시장이 결국 뭐 기준금리라던가 뭐 CPI, 인플레이션이라던가 뭐 아니면은 소비자들의 그 소비 구매력이라던가 뭐 여러 가지 이런 거시경제 지표들에 맞물려서 그 결정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 면밀하게 보면서 결국 비트코인도 앞으로 추가 조정이 있을 거다 아니면은 뭐 계속해서
올라가기만 할 거다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어요. 지금은 조금 더 명확하게 과거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이제 미국 경기가 워낙 스트롱하잖아요. 그 인플레이션이 잘 잡히고 있지는 않지만 그만큼 또 실업률도 아직까지 굉장히 낮은 수준으로 계속 유지되고 있고 역사상 최저 수준으로 구매력, 소비 그 미국의 분기별 GDP 성장률 같은 거를 봐도 예상치를 계속해서 상회하는 막 이런 3%씩 막 성장을 하고 미국이라는 거대한 나라가 이런 상황이 계속 유지되는 거 보면은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있더라도 계속해서 사람들이 소비를 많이 할 거고 그러면은 기업 실적이 좋을 거고 기업 실적이 좋으면 기업들이 또 많은 고용을 할 거고 그러면은 경기에 돈이 도니까 비트코인이나 뭐 아니면 뭐 다른 위험 자산들의 돈이 많이 흘러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충분히 마련이 되겠죠. 그러니까 한 번씩 조정은 있을 것이나 그게 그렇게 큰 걱정할 필요는 아닐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장기적인 추세 자체에 어떤 변동을 줄 만큼의 어떤 조정과는 거리가 상당히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이사님께서도 이제 많이 말씀을 주셨는데 아무래도 ETF 이후로 어떤 가격이 어떤 상승하는 요인들 자체는 이 ETF의 수요에 많이 달려 있다라는 부분들인데 그러면 향후에도 어떤 비트코인의 가격의 원동력의 중심에는 이 ETF를 두고 봐야 되는 걸까요? 아니면은 이제 시간이 지나면 또 어떤 다른 변수들이 생겨날 수도 있는 건가요? 올해는 비트코인 ETF가 여전히 가장 큰 상승 동력인 것 같습니다. 올해 비트코인 ETF가 상당히 많은 자금을 끌어왔지만 뭐 270억 달러 수준에서 이제 시작해서 1월 11일에 승인되고 1월 15일에 거래 시작돼서 현재 뭐 2달이 조금 넘는 거래일 기준으로 봤을 때 동안 한 2배 정도 늘었죠. 비트코인 ETF에 들어온 자금 규모를 보면은 시작 대비해서. 근데 그 속도가 좀 느려지긴 했지만 여전히 이제 추가적으로 더 들어올 자금 여력은 충분하다고 생각을 해요. 결국 어디에서 들어오는 거냐? 자산 운용사들이 다루고 있는 뭐 그런 고객들의 자금이라던가 뭐 연기금이 가지고 있는 고객들의 자금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뭐 몇 퍼센트나 넘어왔을까요? 얼마 안 넘어왔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조금씩 비트코인의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넘어올 거기 때문에 ETF는 뭐 한번 숨고르기를 하는 중인 것 같고요. 또 지난 그 거래일에는 어제죠. 이제 촬영 기준으로 어제 기준으로는 또 뭐 1,000만 불 이상의 자금이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그런 것만 봐도 ETF는 또 계속해서 자금을 끌고 올 것 같고 그게 가장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에 큰 동력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 많은 분들이 그럼에도 조정이 일어나면은 저도 이제 댓글 반응 같은 것들 보면은 막 상승장이 끝날 것 같다라고 하면서 불안해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네. 그래서 제가 전혀 그렇지 않고 앞으로 가야 될 길이 많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좀 건강한 조정 이런 표현들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실제로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을 할 때 건강한 조정이라는 그런 말들이 키워드들이 많이 이제 언론에도 등장을 하는데 이사님께서도 그런 조정들을 건강한 조정이라고 보시는지 궁금하고 또 우리가 건강한 조정이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엄청나게 과열이 돼 있는데 그 과열이 조금 사그라들고 식을 수 있는 그런 이벤트죠. 건강한 조정이라는 것은 과열돼 있다는 걸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선물 시장을 저는 봐요. 선물 옵션 시장을 보는데요. 이제 뭐 선물 옵션을 이렇게 그래프로 데이터로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코인글라스라던가 뭐 이런 사이트들을 보면 펀딩피라는 게 있거든요. 이제 무기한 선물의 펀딩피라는 개념. 그거를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 무기한 선물이 만기가 없다. 그러니까 가격이 어떻게 매겨지느냐. 더 많은 포지션을 갖고 있는 쪽에서 더 적게 포지션이 있는 쪽으로 계속해서 수수료를 냅니다. 그래서 제가 선물 롱을 쳤잖아요. 그러면은 롱 포지션에 있는 사람들이 뭐 100명이 있어요. 저처럼. 가격이 상승할 거에 베팅하는 거죠. 근데 숏 포지션에 있는 사람들은 10명밖에 없어요. 가격 하락에 베팅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시장은 명확하게 비트코인 가격이 오를 거다라고 판단을 한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 100명이 10명한테 8시간에 한 번씩 수수료를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격이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현물 가격에. 그런 개념인데 이 선물의 펀딩피가 너무 높아질 때가 있어요. 그 데이터로 봤을 때 과거 대비해서 막 엄청나게 높아질 때가 있어요. 그 지금이 이제 한 평시 수준으로 내려왔고 그 조정 겪기 전에 비트코인 가격이 이제 8만 불 수준에서 쭉 내려와가지고 6만 불 때까지 다시 내려왔을 때 그 직전에 이제 조정받기 직전에 굉장히 과열이었습니다. 평소에 한 6배 정도 되는 과열이었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이거 과열돼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예요. 근데 그러면은 한번 건강한 조정이 오겠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펀딩 피를 한번 그래프를 따라가면서 트렌드를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시장을 계속 투자를 할 때도 우리가 앞으로도 뭐 20%, 30%까지도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네, 앞으로도 30%까지의 조정은 얼마든지 나올 수 있고요. 과거 이제 상승기 때 가격 등락폭을 보면은
보통 평균적으로는 10에서 11% 정도 등락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평균이죠. 예를 들어 조정이 한 번 왔다 그러면은 한 이 조정 기간이 한 7일에서 10일, 뭐 길게는 15일 이렇게 가기도 하는데 그 평균적인 기간 내에서 평균적인 이제 등락폭이 10%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평균이니까 아무래도 30%까지 떨어졌던 이제 그거를 뭐 전문 용어로 맥스 드로우다운이라고 가장 최대 낙폭이라고 하는데 그 30%까지 떨어진 적은 굉장히 많았어요. 횟수로 보면. 그러니까 이제 그 정도까지는 생각해 보면은 이제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는 거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고 또 그 기간이 또 짧죠. 근데 그렇게 등락폭이 좀 크게 30%까지 뚝 떨어진 날은 계속해서 그렇게 떨어지기보다는 이제 상승기에는 조금 한 이틀, 3일 후에 바로 이제 저가 매수를 하려는 또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네, 그러면서 바로 이제 다시 상승 전환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참 그 건강한 조정이라는 거는 아무튼 너무 길게 이렇게 가지 않으면 짧게 조정이 유지되면서 30% 내외에서 이제 그렇게 나오면은 지금같이 이제 불장일 때는 건강한 조정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사님 말씀 주신 부분들을 정리를 해보면은 어차피 우리가 아무리 상승장이더라도 이게 과열이 되면은 결국은 앞으로도 수차례 조정들을 크고 작은 조정을 겪게 될 텐데 그때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기준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어쨌든 선물 거래가 과열될 때 어쨌든 레버리지를 과도하게 사용을 할 때 분명히 시장이 뭔가 이렇게 과열이 되니까 그때 펀딩피를 통해서 우리가 좀 세부적으로 확인을 하고 그때부터는 약간씩은 좀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조정을 하다가 이제 대비를 하다가 만약에 이제 조정이 왔을 때 한 20%, 30%까지 떨어지는 구간들이 있다면 그때는 좀 과감하게 들어가 봐도 된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그렇죠. 제가 실제로 많이 추천드리는 방법이죠. 적립식 매수를 하면 너무 제일 좋지만 단점은 너무 지루하고 재미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좀 현금을 그래서 비중을 가지고 있다가 뭐 여력을 가지고 있다가 그렇게 좀 급락이 왔을 때 그럴 때 한번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활용해 보는 거는 좋은 전략인 것 같습니다. 저한테.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ETF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하나만 더 여쭤보고 다른 질문으로 좀 넘어가려고 하는데 GBTC의 어떤 계속 매도 움직임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게 언제까지 이어질지에 대한 부분들이 좀 궁금한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앞서 연기금이라든지 자산운용사 자금들이 아직까지 ETF에 많이 지금 유입되지 않았는데 신규 ETF의 수요를 좀 크게 끌어올릴 수 있을 만한 어떤 트리거 어떤 것으로 보시나요? GBTC가 이 원래 모든 ETF 운용사들 중에서 가장 수수료가 높았거든요. 근데 낮춘다고 발표를 했나 낮췄나 할 거예요. 네, 이번에 신청을 SEC에서 했습니다. 네. 예. 그래서 결국 이게 무슨 말이냐면 GBTC는 원래 아웃플로우를 막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수수료를 다락같이 높게 잡은 거였어요. 이제 아웃플로우가 다 끝났다고 보는 거죠. 어느 정도 끝났고 우리도 이제 인플로우를 많이 받아야 되니까 뭐 거래가 많이 일어나야 하므로 수수료를 낮추겠다, 경쟁력을 우리도 가져가겠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GBTC, 그레이스케일 내부적으로는 이제 아웃플로우 나갈 건 다 나갔다.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판단을 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는 이제 한마디 더 첨언 드리자면 이 GBTC에 그동안 묶여 있었던 자금들이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투자자들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이제 충분히 돈 벌었으니까 나는 그만 이제 팔고 나갈래라고 하는 분들은 예를 들어 아크인베스트 같은 그런 곳들은 이미 다 나갔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제 남아있는 분들은 진짜 이제 다이아몬드 핸드라고 해서 비트코인을 구자로 사고 싶었는데 그때는 ETF가 없으니까 못 샀잖아요. 옛날에는 그 증권 계좌에서 사고 싶을 때 그때 GBTC 신탁 상품으로 샀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장기 보유하고 싶어 산 사람들이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불장이 왔는데 지금 파는 건 너무 아깝다고 분명히 생각을 할 거고 그러면은 이제 저희나 지금 이 방송 보시는 모든 개인 투자자분들 뭐 다 마찬가지겠지만 반감기 지나고 본격적인 랠리가 오기 전에는 웬만하면 팔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GBTC에서 이제 나갈 만한 사람들 이미 다 나갔기 때문에 이제는 뭐 머지않아서 이 유출세는 좀 멈출 가능성이 높은 거고 향후에는 이제 유입세가 유출세를 훨씬 더 많이 압도할 수 있는 기간들이 이제 더 다가오고 있는 거겠네요. GBTC는 근데 대신에 블랙록이나 피델리티 같은 경쟁사들 대비해서 네임밸류가 너무 낮기 때문에 이제 전통 증권 시장에서 보면은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여기에 인플로우가 아웃플로우를 역전할 정도가 되지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다만 아웃플로우는 확실히 줄어들고 이제 인플로우는 다른 자산운용사들로 더 많이 들어오게 되겠죠. 그래서 넷 플로우는
더 큰 폭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중요한 또 이슈로 ETF가 올해 초에 승인이 됐고 상반기에 또 중요한 이슈 중에서 지금 반감기 이슈와 그리고 금리 인하에 대한 이슈들이 있는데 금리 인하 이야기는 조금 더 뒤에 여쭤보고 이제 반감기가 지금 시점으로 3주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근데 지금 반감기 이후에 가격이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가장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일 것 같은데 반감기 이후에 비트코인 시나리오 어떻게 전개될 것 같으신가요? 저는 좀 조정이 올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네. 그럼 직후를 보시는 거죠? 직후에. 직후에. 네, 왜냐하면 비트코인 ETF를 통해 들어온 자금들이 개인 투자자들이라는 분석이 있더라고요. 네. 지금까지 블랙록 ETF를 통해서 들어왔던 그 거래 건수들을 다 조사를 해보니까 평균 거래 금액이 13,000달러 정도라고 하네요. 네. 그러면은 이게 뭐 기관 자금일 리는 없잖아요. 네, 구자당 13,000달러씩 거래를 한다는 거는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들일 가능성이 크고 개인 투자자들인데 이제 자신의 MTS나 HTS 그 증권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매매를 해본 거겠죠. 그러면은 아마 호재를 보고 들어왔을 거고 그 단기 호재는 결국 반감기예요. 그 반감기 호재를 노리고 들어왔는데 아마 ETF가 처음 이제 1월 15일에 거래가 시작됐을 때 들어왔으면 뭐 그 뒤에 들어왔다 하더라도 아마 수익을 꽤 봤을 상태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반감기 호재가 이제 반감기가 지나고 나면 반감기 호재는 끝나는 거니까 그 이익 실현,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크고요. 보통 그래서 반감기가 지나면 좀 조정이 바로 와요. 이 ETF랑 뭐 연관이 없다고 하더라도. 근데 이번에는 또 ETF가 있으니까 더 조정이 올 것 같고 그러고 나서 다시 서서히 강보합세로 가다가 횡보하다가 지난 반감기보다 좀 패턴이 빠른 것 같으니까 이번에는 아무래도 한 6개월에서 보통 1년 사이가 지날 때쯤 본격적인 상승 랠리가 펼쳐졌는데 이번에는 좀 더 빠르게 오지 않을까 6개월 전에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사님 말씀 주신 부분들에서 아직까지 개인 물량들이 더 많이 들어왔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지금 오늘 기사에서 뭐 모건 스탠리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리고 뭐 홍콩 ETF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됐을 때 아직까지 들어올 수 있는 자금 여력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다라는 생각들을 들어서 어쨌든 반감기 기점으로 지난 2차 대세 상승장 때도 상당히 큰 폭의 조정이 한번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구간들을 빠르게 회복하고 나면은 그 이후부터는 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 시장에서 좀 투자를 이어나가도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100% 동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앞서 이미 이사님께서 말씀 주셨습니다. 사실은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된 이후로 사이클이 좀 달라진 건 아니고 좀 빨라진 것 같다. 이런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많은 분들이 지금 이제 비트코인 반감기를 통해서 발행될 수 있는 양 자체가 신규 발행량도 워낙 적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이 마지막 부장이 아닐까. 또 이런 어떤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 계신데 이 관점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에요. 저는 마지막 불장은커녕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비트코인 전체 발행 개수가 2,100만 개고 그 중에서 뭐 1,900만 개가 나와 있고 거기에 이제 추가로 더 붙는 얘기들이 뭐냐면 뭐 거대 기업들이 비트코인을 잔뜩 매수하고 있고 마이클 세일러의 그런 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같은 회사들이 개인들한테 돌아오는 비트코인이 점점 줄어드는데 이건 뭐 이미 약간 슈퍼 리치와 일반의 싸움이 된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이제 계층 구도를 만들어내죠 벌써. 이제 비트코인은 아직까지 제 주변에 비트코인 투자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그냥 하는 사람만 계속 하는 거거든요. 비트코인 개수가 정해져 있는 건 좀 논외로 하고 주변에 한번 진짜 비트코인 투자하는 사람 얼마나 있나 우리가 보자고요. 근데 이렇게 가격이 막 올라갈 때나 사람들이 좀 하지 또 조정받고 이제 또 윈터가 찾아오고 이러면은 아주 뭐 썰물이 빠져나가듯이 싹 다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가격이라는 게 매겨져 있는 어떤 재화의 특징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인터넷 같은 거는 가격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쭉 아무 관심 없다가 갑자기 이제 어떤 큰 기업들이 나타나면서 돈 버는 기업들이 나타나면서 관심이 쫙 붙어가지고 관심도가 지금까지 수직 상승해왔죠. 그리고 AI도 이제 그렇게 되겠죠. AI도 뭐 AI 자체에 돈이 붙어 있는 건 아니니까. 근데 비트코인은 참 그게 억울한 부분인데 가격이 매겨져 있는 기술이라는 게 등락이 너무 심한 관심이 너무 등락폭이 심한 그 이유인 것 같아요. 근데 이번이 마지막 불장은 절대 아닌 거예요. 이번 아직까지는 비트코인의 이 전 세계 어답션 채택률은 저는 10% 언더라고 생각합니다. 뭐 지금 워낙에 관심이 많으니까 그나마 10%지 기존에는 한 5% 정도였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시작이다. 사이클은 달라질 수 있어요. 사이클은 달라질 수 있으나 빨라지거나 늦어질 수 있지만 마지막 불장은 절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사실은 우리가 이제 그런 의도였던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좀 고민하는 게 비트코인 가격은 앞으로
무한 상승할 것이다 라고 하는, 여기에는 대부분이 동의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수요가 굉장히 많이 밀려오면서 굉장히 많이 가격이 상승한다. 저 이것도 누구나 동의할 수밖에 없고,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확신을 하고 있는데, 이제 과거 같은 그런 패턴들이 더 나타나지 않을 것인가.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대세 상승장이 오고 크립토 윈터 구간으로 접어들고 이런 패턴들이 반복됐는데, 요것들이 어떻게 반복이 될 것인지, 아니면은 이번에는 좀 비트코인이 그런 구간 없이 좀 랠리를 좀 꾸준하게 이어갈 것인지, 자, 그건 어떻게 보시나요? 계속해서 패턴은 가져갈 겁니다. 다만 그 폭이 확 달라질 수 있죠. 그러니까 패턴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사람들의 행동 양식이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행동 양식은 반감기라는 게 워낙에 정확하게 찾아오기 때문에 그걸 기점으로 비슷하게 이렇게 군집화가 될 거예요. 참 인간이라는 그 동물이 얼마나 위대하냐면요. 그 다리가 흔들렸다는 그 뉴스 보셨습니까? 영국에 보행다리가 있어요. 되게 런던에 큰 보행다리가 있는데 그 다리가 왼쪽, 오른쪽으로 막 지어진 지 얼마 안 됐는데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흔들리냐? 구조기술자들이 막 이제 원인을 분석했더니 알고 보니까 다리를 건너는 사람들이 다 똑같은 발로 걷더래요. 그러니까 앞서가는 사람들의 다리를 저도 모르게 보폭을 맞춰가면서 똑같은 발로 걷게 된다. 이게 바로 인간 군집화거든요. 근데 자동차는 사실 그런 게 없잖아요. 자동차는 그냥 네 개의 바퀴가 똑같이 굴러가니까 이렇게 흔들릴 일이 없는데 보행다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구조적으로 막 어떻게 개조를 해서 해결했다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은 똑같이 반감기가 다가오면 비슷하게 행동하려는 또 패턴을 보이고, 반감기가 끝나면 또 비슷하게 행동하려고 할 거예요. 다만 새로운 사람들의 유입이 얼마나 많으냐에 달려있죠. 이게 얼마나 폭이 커질 거냐 작아질 거냐. 기존에는 계속해서 이 전체 암호화폐 시가총액이 2조 달러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 3번의 반감기를 거치면서. 비트코인은 뭐 한 대략 1조 달러 좀 넘는 수준에서 끝나고 다시 윈터가 찾아오고, 이게 비트코인을 하는 사람만 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암호화폐나 비트코인을 하는 사람만 한다. 그러니까 사이클을 겪을 때마다 가격이 올라가지만, 그때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지만 또 가격이 내리면 척 빠져나가고, 근데 조금 남고, 이제 그런 거가 반복돼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좀 더 많이 들어올 것 같아요. 비트코인 ETF나 이제 ETF가 불러오는 어떤 지수함수적인 그런 공식 때문에, 지수함수가 이제 위에 X 펑션이 숫자가 올라가면은 Y는 기하급수적으로 숫자가 늘어나는 구조지 않습니까? ETF가 이제 X를 계속 1, 2, 3, 4, 5 빨리 올라가게 만들어 주고 있는데, 그게 이제 엄청나게 많은 효과들을 또 불러오죠. 뭐 예를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비트코인을 다 좋아해라고 한다던가, 네, 그런 변수들이 막 찾아오니까, 네, 이제 사이클이 이렇게 점점 사이클이 지날 때마다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는 폭이 작아졌잖아요. 이렇게 갔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뭐 지난 만약에 불장 때 한 6배, 7배 20배? 저점 대비해서 고점 20배 갔다면 이번에는 한 10배 정도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 많이 하시는데, 저는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냥 뚫어버릴 수도 있어요. 네. 지수함수라는 건 그런 겁니다. 네. 뚫어버리고 사이클이 깨질 가능성이, 사이클이라기보다는 사이클의 등락폭이라는 개념이 네, 깨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는 이 패턴들 자체가 완전히 무너지고 이런 것들보다는, 왜냐하면 반감기를 기점으로 한 어쨌든 공급량을 절반으로 줄이는 그 이벤트가 있는 한은 그래도 일정 부분 유지가 될 수 있는데, 그 등락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수요에 의한 변수들이 너무나 많이 달라져 있고, 지금 비트코인을 바라보는 어떤 시장의 관심도라든지 어떤 제도권 편입 같은 부분들이 많은 영향들을 미칠 수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비트코인은 계속해서 많은 상승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건데, 사실은 제가 이제 많은 분들 인터뷰를 하면서 일부러 이 질문을 계속 많이 좀 드리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관점이 제일 가장 비슷하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제일 가장 비슷하고, 그래서 들으면서도 너무 제가 좀 어떻게 보면 원했던 대답, 너무 약간 지금 많은 분들이 좀 환영할 만하다기보다는 좀 합리적인 대답이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비트코인 가격 전망 관련해서 이제 거시경제 이야기 조금 해보겠습니다. 지금 3월에 FOMC 미팅이 이제 있었고, 점도표 상으로도 그렇고, 이제 파월 본인이 직접 발언에서도 올해 3번 정도 금리 인하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만약에 금리 인하를 갖다 이제 하게 됐을 때, 이사님께서도 요 관점, 그러니까 올해 3번 어떤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을 동의하고 계신지 먼저 좀 궁금합니다. 저는 동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 안에는 금리 인하 못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럼 지난번에 말씀 주셨던 하이어 포롱거라고 하는 개념이 아직까지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고 계신 거죠? 네, 하지만 저는 이제 금리를 맞추는 거를 잘 못하고 일단 먼저 말씀드릴게요. 잘 못하고 사실 관심도 없습니다. 이거에 너무 우리가 매몰돼서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하지만 이제 예상해보자면 하이어 포롱거 못할 거다.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쨌든 금리 인하는 지금 현 시점에서는 쉬운 일이 아니다. 저도 그렇게 보고 계시는 거고. 자, 그러면 이제 요거를 이제 그렇게 가정을 했을 때 뭐 향후에 이제 어쨌든 금리 인하하는 시점들이 다가오게 될 텐데, 만약에 이제 금리 인하를 하는 횟수라든지 인하폭 이런 것들을 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요런 부분들이 비트코인 가격에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보시나요? 일단 가장 간단하게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이제 2020년 초에 코로나 팬데믹이 터졌을 때, 그때 이 제롬 파월 현재 이제 연준 의장이 아주 강하게 자신 있게 얘기했던 게 인플레이션 is transitory,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인 현상이다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또 하나 추가로 되게 자신 있게 얘기했던 거, 급격한 금리 인상 없을 거다라고 아주 자신 있게 얘기했었죠. 하지만 모두를 속였죠. 완전히 다 거짓말쟁이가 돼버렸죠. 또 결과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한 게 되게 잘해서 이렇게 뭐 미국이 경착륙을 안 하고 경기가 되게 스트롱하게 살아나고 있다 이러면서 요즘 또 되게 많은 칭찬을 받는 것도 사실인데, 그런 연준의 헛발질이 어쨌든 하겠다고 한 약속을 안 지키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는 이유입니다. 비트코인 가격과 금리는 그냥 아주 단초적으로 봤을 때는 그 연준이 금리를 좀 내려줘야 비트코인 가격이 그런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 현상이 올라가면서 가격이 좋아질 거다라고 많이들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그거는 그렇게 큰 어차피 단기적인 효과지 장기적으로는 비트코인 가격에 그렇게 큰 단초를 제공하진 않는다 생각해요. 결국 뭐냐면 연준의 말과 행동이 다를 때, 불확실성이 커질 때, 도대체 쟤는 어떻게 행동할지 모르겠어 라는 시장의 그런 걱정거리가 깊어질 때 비트코인 같은 거의 가격이 올라갑니다. 비트코인은 너무 확실하잖아요. 너무 투명하고 너무 뭐 깨끗하고 확실하고, 네, 그런 게 바로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 요인입니다. 그러니까 경제의 불확실성이 쌓일 때, 전쟁이 터질 수도 있고 뭐 대선이 있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이 돈의 공급에 있어서도 참 이 연준이 도대체 잘하고 있는 건지 못하고 있는지 모르겠어. 뭐 은행이 또 망할 수도 있대. 막 이런 불확실성과 어떤 믿음이 흔들릴 때, 그때 비트코인 가격이 더 올라간다. 이런 관계로 보시는 게 더 정확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그런 금리를 갖다가 뭐 오르고 내리고 하는 그 관점보다는 그런 지금 어떤 시장의 상황들을 더 예의주시해야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비트코인 투자와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더 이어가 보고 싶은데, 많은 분들이 지금 또 걱정하는 게, 당연히 우리가 지금 시점도 비트코인을 충분히 매입을 해야 되는, 할 수 있는 좋은 시점인데, 그럼에도 많은 분들이 지금 비트코인 사도 되나요? 이런 질문들을 좀 많이 하십니다.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개인 투자자들이 여러 가지 어떤 성향들이 있고 관점도 다르겠지만, 이사님 보시기에는 언제 정도까지 비트코인을 모아나가면은 그래도 이번 시즌, 이번 대세 상승장을 기준으로는 좀 가장 효율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가장 싼 건 지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언제나. 그게 참 어폐가 있지만 누구나 다 저점을 맞추고 싶어 하고 그때 사고 싶어 하시겠지만, 저도 마찬가지고 그걸 맞추려고 하다가 잘못된 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트코인의 가치를 깨달은 지금 시점이 바로 살 타이밍이다 라는 게 제 대답입니다. 제가 아무리 말씀드려도 스스로 믿음이 없으면 안 사세요. 그냥 본인이 딱 이거를 사야겠다고 마음 먹었을 때 사는 거죠, 보통. 그리고 항상 뭐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아요. 지금 사도 돼? 지금 사도 돼? 해서 사라고 말씀드려도 사시는 분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스스로 믿음과 확신이 생길 때 삽니다. 그러면은 그때 너무 가격이 높지 않을까라고 고민하는 게 이제 다음 걱정이잖아요. 물론 뭐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떨어질 때 살 수도 있겠지만, 그런 거를 하다가 잘못되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나는 가격이 지금 1억이야. 그러면 나는 단기 조정이 올 테니까 8천만 원에 사야겠어 하고 딱 현금을 거래소에 넣어놓고 기다려요. 근데 8천만 원이 안 올 수도 있잖아요. 안 오면은 이제 조급해진다니까요, 사람이. 그러다가 1억 2천, 1억 3천 막 이렇게 올라가요. 그러면 그때 나간다니까요, 손이. 꼭 그러더라고요. 네. 더 오르기 전에 빨리 사자 하고 사요. 그러면 그때부터 떨어져요. 이게 양자 역학이랑 비슷해요. 내가 바라보면 거기 원자가 있는 것이지만 내가 바라보지 않으면 없는 거예요. 내가 사면은 내려가요. 내가 살려고 마음먹으면 안 내려갑니다. 그게 참 희한한 거거든요. 그게 모든 분들에게 예외 없이 적용되는 버튼인 것 같아요. 진짜 예외 없이 적용됩니다. 진짜로 사면 무조건 마이너스. 어떻게 귀신같이 그렇게 되는데, 저도 약간 이사님이랑 비슷한 경험을 한 게, 최근에 이제 약국 갔다가 약사분이랑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이제 기다리다 비트코인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근데 얘기를 하시는 게, 본인은 7천만 원까지 내려가면 사야 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진짜 너무 많아요. 그거는 약간 좋은 전략일 수는 있는데, 그때 만약에 살 수 있으면 아주 좋은 타이밍이 될 수는 있는데,
안 내려가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대답을 못 하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예. 그렇게 내려가는 거 기다리시다가 너무 올라갔을 때 사시고 파도를 거꾸로 타시는 분들 진짜 많아요, 제 주변에도. 거의 절대 다수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확고한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 시장의 가격이 오르니까 나도 한번 투자해 볼까? 이렇게 들어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그렇게 한 번씩 좀 어긋난 선택들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비트코인 이제 투자를 이제 처음 시작하시려는 분들이 이제 언제 사야 될까요? 많이 질문을 하시는데 또 더불어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비트코인을 그러면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한 몇 퍼센트 정도 보유하고 있으면 가장 좋을까요? 또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결국은 어떻게 보시나요? 비트코인 전체 포트폴리오, 이제 코인 포트폴리오만 얘기하는 걸까요? 코인 포트폴리오에서만 100%. 100%요? 저는 비트코인만 100%. 처음 투자하시는 분들이죠. 그래서 이제 알트코인은 웬만하면 안 건드리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알트코인은 이제 비트맥시니까 안 건드리고 있지만 그래도 뭐 테스트 할 겸 뭐 이거 뭔가 궁금해서 좀 사보는 그런 정도거든요. 그럼 이사님도 알트코인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투자를 많이 안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실질적으로 저는 비트코인만 계속 사모아 나가고요. 비트코인을 처음에 알아야 그 다음에 뭐 파생되는 개념으로서 나머지 알트코인들의 개념이 이해가 되고 그 다음에 가격 등락만 보더라도 이제 처음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나마 좀 덜 가격 등락이 발생하는 비트코인이 그나마 견디기 쉽지 나머지 다른 알트코인들에 괜히 잘못 들어갔다가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은 파도를 거꾸로 탔다가 이제 계좌가 녹는 걸 경험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시작은 비트코인만 딱 사고 그거 가지고 이해가 좀 되면은 그때부터 관심을 가지는 다른 알트코인들의 비중을 조금씩 늘려가는 게 낫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결론적으로는 비트코인만 하는 게 그래도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제 저는 이제 비트코인만 투자하는 입장은 아니긴 하지만 어쨌든 비트코인은 장기적으로 가장 끝까지 모아나가야 되는 자산이고 그리고 이 시장에서 뭐 가장 중심이 되는 자산이기 때문에 포트폴리오에서 상당 부분, 상당한 물량으로 비트코인을 보유해야 된다는 거는 부인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또 크립토 윈터 구간으로 접어들게 됐을 때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이 리스크 해지 역할들도 해줄 수 있는 거고 정말 다양한 어떤 측면에서 비트코인이 가장 좋은 자산이다라는 거는 100번 동의할 수밖에 없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비트코인 가격과 관련된 부분들은 조금 민감한 질문일 수가 있는데 그래도 이제 우리 이사님 나와주셨으니까 올해 비트코인 그리고 내년까지 했을 때 대략 이제 두 가지 구간으로 했을 때 비트코인 가격 상승 어느 정도로 보시나요? 올해는 한 달러 기준으로 10만 달러 정도면은 굉장히 보수적으로 봤을 때 가능한 수준으로 보고요. 10만 달러. 내년까지 봤을 때 15만 달러 정도면은 굉장히 보수적으로 봤을 때 합리적인 가격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올해 10만 달러, 내년에 15만 달러. 그러면 약간 덜 보수적으로, 조금만 더 진보적으로 잡았을 때는 대략 이제 맥스 값을 대략 어느 정도 보시나요? 이거는 올해 말고 내년 정도로 봤을 때. 그거는 한 30만 불 정도 같은데 금 ETF가 나왔을 때요. 2004년에 나왔습니다. 금 ETF가 처음 나왔는데 그리고 나서 7년 뒤에 이제 가격이 3.5배가 올랐거든요. 7년이 걸렸다는 거는 이제 비트코인은 금보다 훨씬 더 지금 관심을 많이 받는 자산이라는 생각이 일단은 들어요. 왜냐하면 ETF가 나오자마자 250불이던 자산 규모가 500억 달러 넘게 올라갔으니까 이제 훨씬 더 급격하게 비트코인 ETF로 일단 뭐 굉장히 많아요. 블랙록이 낸 ETF 중에 가장 빨리 1억 달러를 돌파한 뭐 ETF다. 그리고 하루 유입량이 가장 큰 ETF도 전체 ETF 다 순위 매겨봤을 때 비트코인 ETF였고 그런 것들만 봐도 이제 금 ETF가 갔던 그 7년이라는 3.5배 수익의 길을 훨씬 더 빠르게 단축해서 갈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은 뭐 길게 볼 거 없이 그냥 진짜 말씀하신 올해 말이나 내년 말까지 딱 갔을 때 이 ETF의 효과가 얼마나 발현될 거냐. 저는 3.5배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비트코인 가격이 이제 ETF 나왔을 때 4만 6천 불이었어요. 거기에서 3배면 13만 불이 좀 넘죠. 거기다가 뭐 프리미엄 좀 얹어가지고 이제 비트코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지금 워낙 관심도 합쳐가지고 15만 불이면은 굉장히 좀 보수적인 수준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다 딱 플러스 곱하기 2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네, 그것도 저는 굉장히 보수적인 것 같긴 한데 뭐 비트코인이 워낙에 금보다 시가총액 자체가 굉장히 작잖아요. 금은 지금 14조 달러인데 비트코인은 이제 1조 달러 간 넘겼습니다. 그러니까 14분의 1이잖아요. 덩치가 작은 자산이 이렇게 큰 관심을 갑자기 받으면 7년이 아니라 뭐 기간도 훨씬 단축되고 그다음에 가격 상승폭도 훨씬 더 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금 ETF랑 똑같이 뭐 3.5배 갈 거다라는 건 너무 보수적인 사실
접근이고 6배, 7배 간다 이렇게 보면 30만 불까지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와, 합리적인 추론 너무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금 얘기해 주셨습니다. 비트코인이 결국은 금보다 지금 현 시점에서 인기가 더 있고 사실 자산으로서 가격 상승률은 금을 뭐 월등하게 추월하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이제 금 시가총액 아까 말씀 주셨던 이 14조 달러를 추월하는 순간들이 결국은 올 거라고 보시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그 기간들을 예측하는 거는 사실은 좀 무의미할 수 있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래도 이걸 우리가 이제 굳이 어느 정도 좀 합리적인 기준으로 생각을 한다면 대략 이 금 시가총액을 비트코인이 추월하는 거는 대략 어느 정도 기간으로 보시나요? 굉장히 좋은 질문이신데 한 10년 정도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빨리 되지 않을 거예요. 일단 비트코인이 금의 어떤 수천 년 동안 인류의 어떤 안전자산으로서 기능을 했던 금의 버금가는 그런 신뢰를 구축하려면 아직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비트코인으로 넘어와야 되는데 투자를 한번 해봐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사실 이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비트코인 자체에 대한 투자보다는 그냥 코인 투자가 사실 열풍인 거지 이제 비트코인 자체에 투자하거나 뭐 모아나가거나 이런 사람들은 아주 손에 꼽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결국 늘어나려면 비트코인이 돈이 돼야 돼요. 돈처럼 쓰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은행 저축처럼 막 예금을 할 수 있는 그런 길도 열리고 뭐 쓸 수 있는 그런 수단도 많아지고 이제 그래야 되는데 그런 어떤 비트코인 정말 이 하이퍼 비트코인아이제이션이라고 하죠 영어로 비트코인으로 경제 생활을 비트코인만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열리려면 적어도 10년은 걸릴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자, 그러면 이제 비트코인 채택 관련해서 그러면 이제 좀 중요한 이슈들을 좀 짚고 가야 되는데 제가 이제 요거는 이사님 다른 영상에서 이제 본 내용들을 가지고서 한번 질문을 짜봤는데 4월 달에 이제 홍콩에서 웹3 페스티벌이 열리고 그리고 2분기에는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되는데 요거는 미국보다 더 진보적으로 현금으로만 했던 그 방식이 아니라 이제 현물을 통한 방식들도 같이 이제 진행을 할 수 있게 하겠다라고 해서 조금 더 한 발짝 더 가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 자본이 이제 유입되지 않을까 또 이런 기대감들 나오고 있는데 중국 자본이 이 비트코인을 향해서 움직이게 될까요? 네, 저는 기정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은 지금 부동산과 주식시장의 그 무브먼트가 너무 안 좋고 도저히 해결될 수 있는 방향이 잘 보이지 않아서 많은 사람들이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그동안 부동산과 주식을 통해 가지고 자산을 불려왔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대체 투자 자산을 찾아 나서고 있어요. 이거는 뭐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중국이 뭐 당장 내일부터 GDP가 갑자기 마이너스 성장을 하기 시작하고 뭐 그러진 않겠지만 서서히 이제 노쇠에서 죽어가는 병자처럼 조금씩 이제 성장률이 더 바닥을 향해 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근데 이렇게 많이 이미 인구가 이렇게 많이 늘어나 있잖아요. 그리고 중산층이 그렇게 많아졌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인구보다도 많은 사람들이 10억 이상의 중산층이라고 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러면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예요. 뭔가에 대체 투자를 할 텐데 외국 그 해외 주식이나 뭐 외국 이런 부동산이나 이런 데 투자하는 거는 아직도 이제 자본 제재가 굉장히 커서 힘들죠. 그래서 뭐가 그럼 가장 좋을까? 이제 결국에는 중국 본토에서도 비트코인 투자가 가능하냐 이걸 보면 되는데 가능하거든요. 아예 못하는 게 원래 법적으로는 지금 못하게 돼 있는데 또 일부 열어놨어요.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그러니까 현금으로 살 수 없게 이렇게 은행 계좌 연동이 안 될 뿐이지 거래소 웹사이트들도 다 들어갈 수 있고. 근데 또 홍콩이라는 곳이 이제 자유무역 지구처럼 우리나라에 그렇게 중국 당국의 입장에서도 좀 활용하고 싶은 게 있으니까 여기를 열어서 외국의 캐피털이 들어오게 하고 또 국내 캐피탈, 국내에 묶여있는 자본도 외국으로 투자될 수 있게 하고 이런 이제 창구를 쓰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홍콩이 그 역할을 할 때 앞단에 내세우고 있는 게 디지털 자산입니다. 홍콩에서는 디지털 에셋이라고 부르는데 이 디지털 에셋이 비트코인 외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결국 비트코인 ETF를 우리도 한번 내보겠다라는 식으로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비트코인 ETF를 중국 본토 사람들이건 홍콩에 있는 사람들이건 다 투자할 수 있게 되는 게 아마 거의 확실할 거고 또 이제 중국의 부자들의 자금은 다 이제 패밀리 오피스라고 해서 그 자산 운용 전문으로 하시는 유명하신 패밀리 오피스를 통해서 들어오잖아요. 그런 분들이 아무래도 관심을 가질 수 있겠죠. 이제 대체 투자 자산을 찾아야 되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고객을 위해서 무조건 무위험 수익으로 연 11% 수익을 내야 되는 사람들인데 이걸 어떻게 낼 수 있을까? 부동산과 주식이 잘 안 되는데. 그래서 아마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은 반드시 이제 그쪽에서도 커질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미국과 그리고 중국까지 이제 움직인다라고 했을 때는 실질적으로 이 채택률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많이 뛰어넘는 수준의 어떤 채택들이 이루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중국과 미국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봤는데, 최근에 또 전해진 뉴스 중에서는 카타르 국부 펀드가 비트코인에 투자하겠다, 이런 뉴스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뭐 사실이 아니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지금 아직까지는 뭐 기정 사실로 밝혀진 내용들은 아닌데, 향후에 중동의 국부 펀드들이 비트코인에 투자할 가능성 어떻게 보시나요? 카타르나 아니면 사우디 같은 이제 중동 국가들은요, 그 경제가 커온 특성상 비트코인의 가치를 깨닫기 좀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왜냐면은 이제 땅에서 나는 자원, 원자재인 석유를 석유라는 어떤 보물을 등에 업고 이제 국가 경제가 굉장히 발전을 한 스타일이잖아요. 그리고 뭐 그게 끝난 것도 아니고 이제 계속해서 그 석유 장사를 해가지고 결국 이제 국부를 유지를 할 텐데, 이 남아도는 돈을 그래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사실 투자처를 찾는 거라는 더 인식이 저는 강해요. 필요에 의해서라기보다는. 근데 비트코인은 사실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땐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거든요. 돈 많은데 뭐 이거 가격이 오를 것 같아? 뭐 올라봤자 얼마나 오르겠어?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들, 이런 국가들의 어떤 정책 결정자들이 관심이 있는 거는 정권 유지에 도움이 돼. 우리의 어떤 왕조, 정권을 유지하는 데 있어 도움이 돼. 국민들의 어떤 뭐 열광을 사가지고 내가 좀 더 신임을 얻을 수 있어.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 근데 이런 게 비트코인이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 오히려 알트코인 그 중에서도, 네, 그 중에서도 뭐 RWA 요즘 핫하잖아요. 그런 리얼 월드 에셋, 뭐 사우디에도 뭐 카타르에도 여러 가지 뭐 비유동 자산들이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블록체인을 통해서 실물 자산 토큰화 시켜가지고 거래하게 해주겠다. 국민들도 거래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약간 뭐 그런 선전을 하면은 좀 좋아하게 되겠죠. 국민들이 아무래도 재밌다고 생각할 거고. 그런데 관심이 더 갈 것 같고, 비트코인에 뭐 대규모로 투자하는 거는 물론 가능합니다만 그렇게 큰 인터레스트는 아닐 것 같다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두바이 같은 이런 나라들, 뭐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이런 곳들이 보면은 이제 웹3에 관련된 키워드들이 많이 회자가 되는데, 그런 관점들이 이제 이사님께서 보시기에는 꼭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그런 자산보다는 알트코인을 통한 어떤 기술적인 부분들, 이런 것들, 새로운 기술, 이런 데 오히려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라고 보신다는 거죠. 맞습니다. 예. 기술적인 진보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절대적인 펀드 수익률 때문에 비트코인에 투자한다. 이거는 관심 별로 없을 것 같다는 거죠. 네. 왜냐하면 이미 많은 돈들이 있고, 오히려 나중에 어떤 미래 혁신들을 원한다라고 했을 때는 오히려 기술 관점이 그 국가들에게는 더 장기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이제 기술적인 부분들을 뭐 많이 이제 진보를 하고 있는데, 뭐 사실 이게 아직까지는 기술적으로 큰 진보를 했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운데, 어쨌든 비트코인 생태계에서는 많은 변화들을 이제 현재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레이어 2 생태계가 좀 많이 활발해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글이 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관점인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인터넷도 우리가 TCP/IP라고 하는 프로토콜 레이어를 통해 가지고 대중화가 됐거든요. 그 전에는 인터넷을 각 회사들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회사의 인터넷과 다른 회사가 만든 인터넷이 호환되지 않았죠. 인트라넷이라고 했죠. 인트라넷이 사실 원래 인터넷의 이제 초창기 버전들이었는데, 그래서 야, 우리가 인터넷을 선도할 거야 이러면서 스스로 인트라넷을 만드는 기업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게 다 어떻게 됐습니까? 다 사라졌지 않습니까? 모든 기업들이 다 이제는 인터넷에 접속을 하죠. 그리고 이제 뭐 자사 ERP 같은 걸 만들어서 거기에서 솔루션을 구동하는데, 이제 결국 네트워크라고 하는 거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네트워크라고 하는 거는 단일 프로토콜이 필요합니다. 이메일도 하나의 프로토콜로 동작하기 때문에, 작가님이 G메일을 쓰시고 제가 뭐 네이버 메일을 써도 서로 이메일을 주고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이제 탈중앙 네트워크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블록체인이라고 부르지만, 그 탈중앙 네트워크도 그렇게 저는 발전할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 개의 블록체인 네트워크가 동시다발적으로 존재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나만 있으면 되고, 그게 가장 직관적이고, 그러면 걔가 어떻게 발전을 하느냐, 계층 구조로 발전을 합니다. 비트코인이 가지고 있는 투명성, 가장 높은 신뢰도,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적인 이제 기술인데, 이게 문제는 느리다는 거죠. 너무 느려요. 10분에 한 번씩 블록이 쌓이니까 확장성이 떨어집니다. 확장성을 해결할 수 있는 2층 기술이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라이트닝 네트워크나 뭐 스택스나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아, 비트코인의 레이어 2다 이러면서. 그게 2층이에요. 이제 훨씬 더 빠르고, 그리고 그렇죠, 빠르게, 훨씬 더 빠르게 비트코인의 트랜잭션이 되게 만들어주는 그런 레이어. 그리고 그 위에 이제 뭐 기타 등등 다른 또 애플리케이션이 올라갈 수 있는 앱이나 뭐 다른 서비스들이 올라갈 수 있는 제3의 레이어가 또 올라갈 거라는 거죠. 비트코인은 레이어 2까지는 지금 라이트닝 네트워크나 아니면은 뭐 요즘 오디너스도 굉장히 핫하잖아요. 그걸 통해서 이제 밈코인들도 많이 만들어지고 하면서,
이제 비트코인 레이어 2가 굉장히 활발해지고 있고 요거의 가능성을 보고 이제 기업들도 여기 한번 투자해보자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비트코인 레이어 2에 활발해지고 있는 모습을 보면은 저는 확실히 인터넷 같은 기술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말씀 주신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 오디너스도 말씀 주셨고, 스택스라든지, 그리고 뭐 라이트닝 네트워크 말씀 주셨는데, 이사님께서 개인적으로 좀 비트코인 생태계에서 주목하고 계시는 이 프로젝트,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건 라이트닝 네트워크라고 생각해요. 네, 라이트닝 네트워크는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작가님한테 1비트코인을 보낼 때 1비트코인을 여러 번 보낼 때 그거를 매번 트랜잭션을 온체인에 올리지 않고 블록체인에 담지 않고 다른 데에 쌓아놨다가 결과값만 이제 결국 그래서 몇 비트 보냈는데 5비트 보냈다. 5비트 보냈다는 것만 이제 기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전송 속도가 훨씬 빠르고 실제 일상생활에서 비트코인으로 결제를 뭔가 하거나 송금을 할 수 있는 수준까지 이 기술의 진보를 이뤘어요. 그리고 라이트닝 네트워크가 나오니까 이제 드디어 결제 앱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비트코인 결제 앱들이 막 이제 많이 나와 있고 지갑들이 많이 나와 있고 그래서 그걸로 송금하기, 해외 송금하기, 뭐 상점에서 결제하기 이런 것들이 활발해지고 있죠. 미국에서는 캐시앱이라고 하는 이제 굉장히 유명한 결제 솔루션 앱이 있는데 그 앱이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통해서 무료로 비트코인 전송하고 이제 가맹점 포스기와 다 연동을 해가지고 결제도 할 수 있게 하고 그렇게 이미 다 펼쳐져 있거든요. 우리나라도 그래서 이거는 시간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비트코인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늘어나면 그런 분들이 쓸 수 있게 하는 인프라도 분명히 늘어날 거고 그래서 라이트닝 네트워크가 지금보다도 훨씬 더 크게 많이 쓰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을 이제 우리 실생활에 계속해서 채택하는 과정에서는 라이트닝 네트워크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있는데 또 어떤 이제 일각에서는 이제 과거에는 어떻게 보면 레이어 2가 결제에 많이 포커싱이 맞춰져 있다가 지금은 어떤 또 트렌드 같은 부분들이 영향이 있습니다. 사실 지금 불장이 다가오고 하니까 뭔가 이제 다른 어떤 목적들을 위해서 많이 활용이 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스마트 컨트랙트를 이용해서 뭐 디파이 서비스도 이용하려고 하고 여러 가지 시도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프로젝트들이 뭐 스택스라든지 말렉스 이런 프로젝트들 좀 언급이 되는데 그런 프로젝트들에 대해서는 이사님은 좀 부정적인 관점이신가요? 네, 좀 부정적입니다. 왜 그러냐면 인센티브라는 게 존재를 합니다. 모든 네트워크에는요. 그 인센티브 구조가 흔들리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 스택스는 인센티브 구조가 흔들려요. 간단히 설명드리면 비트코인은 채굴자가 채굴을 하죠. 그리고 그 채굴을 하면서 보상을 얻는 것 때문에 계속 채굴을 하고 그게 이제 네트워크의 보안이 유지되는 비결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어떤 제2의 뭔가가 생겨서 내가 그냥 여기에 채굴을 똑같이 하고 있어도 그 제2의 뭔가에서도 또 보상이 나한테 주어진다고 하면 이 채굴자 입장에서는 안 할 이유가 없겠죠. 그러니까 영향력을 미치려고 할 겁니다. 이게 되게 하려고. 그게 스택스예요. 스택스는 비트코인의 사이드 체인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별도 토큰이 존재하고 스택스라는 토큰이 존재하고 그 비트코인과의 연계성을 위해서 이제 스택스를 스테이킹을 하면 비트코인을 리워드로 주고 뭐 이렇게 이제 구조를 짜놨어요. 그러면 그 위에서 스테이킹을 거는 사람들은 아마도 비트코인을 많이 가지고 있는 고래들이거나 아니면은 비트코인 관련된 뭐 채굴이라던가 뭐 아니면 그런 인프라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겠죠. 그런 사람들이 스택스를 사서 또는 뭐 어떻게든 얻어서 스테이킹을 걸고 고래가 되는 거죠, 말하자면. 그런 구조는 이더리움이나 뭐 다른 알트코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구조와 상당히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 일단은 디파이나 뭐 NFT나 이런 것들이 굳이 비트코인 위에 필요하냐 이런 거 질문을 좀 논외로 하고 그 구조만 놓고 봤을 때 비트코인의 인센티브 체계를 흔드는 구조이기 때문에 단점이 있고 그래서 이제 지속되기 좀 어려운 구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이사님 말씀 이제 들어보면은 뭔가 이렇게 스택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부분들은 이번 시즌에는 어쨌든 스택스가 워낙에 환호를 받고 있다 보니까 사실 이번 대세 상승장까지는 많은 또 예측들이 스택스가 꽤 갈 것이다라는 예측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과는 무관하게 장기적인 전망으로 봤을 때는 그런 결점들이 분명히 향후에는 문제의 소지로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맞겠네요. 맞습니다. 비트코인의 인센티브 스트럭처를 흐트리지 않는 레이어 2나 3가 성공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또 계속 이 시장에서 새로운 시도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더 진보한 방법들을 또 우리가 지켜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으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이더리움과 알트코인 몇 가지 정도만 좀 짚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비트코인 반감기에서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을 하게 되면은 알트코인도 과거처럼 이렇게 폭등 랠리를 이어갈 거라고 보시나요? 이번에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간 이유가 ETF가 거의 대부분이라서. 근데 ETF는 일단은 캐시 이슈언스 리뎀션이라고 해서 현금으로 비트코인을 사는 구조잖아요. 현금으로 직접 ETF를 이슈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비트코인을 살 때도 또 OTC를 사용하고 그러다 보니까 비트코인 가격에도 잘 반영이 안 되거든요, 이게. 바로바로 발행이 잘 안 돼요. 네, 바로바로 반영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알고 있는 거래소 가격이라고 하는 게 결국 ETF 가격, ETF의 어떤 매수나 이런 매수세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상황이에요. ETF를 통해 자금이 모여도 그게 비트코인이 거래되는 거래소로 많이 스피로버돼서 넘어오는 게 이전 상승장보다는 훨씬 덜한 거죠. 네. 그러니까 알트코인 가격이 오를 때는 비트코인으로 많이 자금이 들어오고 비트코인이 많이 올랐을 때 이제 순환매 형식으로 알트코인으로 많이 넘어오는 게 컸는데 거래소로 애초에 유입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 자금이 주식 시장에서 ETF를 통해서 들어온 거다 보니까 그리고 그 비트코인은 또 장외에서 산 것들이다 보니까 그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알트코인이 이번 상승장에는 아주 선별적으로 뭐 비트코인을 아웃퍼폼하는 것들만 있을 뿐 대부분의 알트코인들은 잘 오르지 않을 가능성이 좀 클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지금 이번 시즌에 저는 알트코인을 아무거나 우죽순 투자해서는 안 되고 굉장히 선별적으로 더 신경 써서 투자를 해야 된다는 말씀인 거고, 어쨌든 자본의 이동 자체가 과거 대세 상승장 대비로는 더 많이 묶여있는 구조가 됐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중요한 메이저 알트코인 중에서 이제 이더리움이 좀 그동안에 좀 지지부진한 움직임들 때문에 좀 많이 실망하시는 분들이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가운데서 지금 이더리움 증권성 이슈에 대해서도 SEC가 다시 또 이야기를 꺼내고 있는데 5월에는 또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여부에 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이걸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더리움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이더리움이 뭐 태어난 배경 자체가 일단은 ICO를 했죠. 그리고 ICO 전에 프리마인이라는 걸 해가지고 이제 소수의 투자자들한테 먼저 배분을 했고, 그 다음에 뭐 그 뒤에 이제 창업자들, 창시자들이 뭐 이더리움을 아직도 큰 물량을 가지고 있고 그걸 이용해가지고 또 이제 이더리움 네트워크의 어떤 성장에 대한 어떤 정책 결정들 이런 것들을 다 큰 영향을 미치고 있고, 조 루빈이라고 하는 이더리움의 공동 창업자는 메타마스크를 만든 이제 컨센시스라는 회사의 또 소유주입니다. 그리고 그 회사는 JP 모건이 지분 10%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더리움 블록체인의 데이터를 가져오는 역할을 해주는 이제 중간 솔루션이죠. 인퓨라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 이 인퓨라는 또 그 조 루빈이 대표로 있는 그 컨센시스가 만든 겁니다. 이더리움에 가장 많이 쓰이는 개인 지갑인 메타마스크, 그 다음에 이더리움 블록체인을 이제 데이터를 불러오게 해주는 인퓨라라고 하는 프로그램도 이더리움 공동 창업자가 만든, 이제 이런 것들이 증권성이 진짜 있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근거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탈중앙화된 무언가라면, 만약에 금 같은 거라면 금은 주인이 없죠. 내가 땅 파서 내 금을 찾아내면 그건 내 거잖아요. 사유지가 아니라. 근데 이더리움은 그게 아니라 마치 기업처럼, 그러면은 이제 컴플라이언스도 다 지키고 뭐 당국에 뭐 세무 회계 보고도 하고 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사실 안 하고 있고 우린 탈중앙이다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SEC 입장에서는 좀 깨름칙한가 봐요. 그러니까 자꾸 증권성이 있다 얘기를 하는 거고, 미국 내에서 물론 각 기관들의 주장이 다른 엇박자를 내고 있긴 하지만 SEC는 아무튼 그렇다는 겁니다. 이거 우리가 관리 감독해야 돼. 이거 증권이야 라고 보는 거죠. 근데 이게 특히 현 SEC 그 위원장인 게리 겐슬러 입장에서 그 게리 겐슬러 임기 동안에는 절대 바뀌지 않을 것 같고요. 이 게리 겐슬러 위원장은 비트코인 ETF도 아주 겨우겨우 어쩔 수 없이 해줬다는 식으로 이 성명을 발표하면서 해줬어요. 그레이스케일 소송에 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준다라는 식. 그런데 이더리움까지 이렇게 ETF를 내줄 가능성은 저는 좀 낮다고 보고요. 이더리움은 결국 증권성이 풀리기 전에는 ETF는 아마 안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완전히 원자재다, 우리도 똑같이 비트코인처럼 탈중앙화 됐다라고 딱 인정을 받아야 ETF 논의가 본격적으로 다시 시작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SEC가 지금 전체적으로 정무적으로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계산들도 계속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것과 무관하게 이더리움은 SEC로부터 공격을 받을 수 있을 만한 여지들이 비트코인보다는 상대적으로 꽤 많은 편인 건 분명해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중요한 어떤 알트코인 섹터들 중에서 우리 또 이사님께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계실 것 같은 그런 분야들을 제가 좀 선별해 봤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RWA 섹터 지금 핫하게 좀 떠오르고 있는데, 이번에 블랙락이 비들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 RWA 섹터로 이제 도전을 하겠다는 어떤 메시지들을 전했고, 실제로 이제 SEC에다가 신청을 했는데, 블랙락이 이 프로젝트들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좀 지향하고 있는 방향성 무엇일까요? 일단 수수료 장사죠. 블랙록은 완벽하게
이제 돈을 보고 접근하는 거고요. RWA는 리얼월드 에셋의 약자죠. 그래서 이 실제 실생활에 존재하는 자산이 토큰으로 거래될 수 있게 하겠다라는 개념인데, 저는 레몬 마켓을 가장 많이 우려합니다. 레몬 마켓 문제. 뭔가 실물 자산인데 비유동적이다, 즉 팔리지 않는다는 얘기는 그 비유동성 때문이 물론 있겠지만 그냥 그거 자체가 별로 매력이 없어서의 가능성도 크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그렇게 비유동적이고 잘 안 팔리는 자산에 어떤 투명한 정보를 공개하는 게 과연 가능할까요? 그 가치를 어떻게 매기냐는 거죠. 근데 이런 블랙록 같은 자산 운용사들이 이제 잡아 올려서 이거 되게 좋은데 안 팔려요. 비유동적이라서 안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토큰으로 쪼개서 이렇게 우리가 팔아볼 테니까 사세요 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그 투기 수요는 붙겠죠. 블랙록이 얘기할 정도인데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해서 개인 투자자들한테 수수료 장사를 할 수 있는 거죠. 거래가 일어나게 해서. 근데 레몬 마켓 문제가 저는 해결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잘 팔리는 거는 그냥 그 한 덩어리 상태로 거래돼요. 무조건. 그게 뭐 뉴욕에 있는 맨하탄에 있는 부동산이든 뭐 저기 뭐 섬에 뭐 묻혀있는 금덩어리든 어떻게든 거래가 될 겁니다. 하지만 결국 이 쭉정이들만 남아서 그것들만 토큰화 돼가지고 쪼개져가지고 올라올 가능성이 제일 크고, 이거를 뭐 가치를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 그냥 블랙록 같은 자산운용사가 하는 말만 믿고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분명히 이 뭐라 그럴까요? 피해를 보는 사람들도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좋게 보지 않습니다. RWA. 자, 그러면 이제 RWA를 갖다가 이제 또 집계한 사이트를 한번 살펴보면은 기본적으로 뭐 사모 대출에 대한 것도 있고, 그리고 US 트레저리 관련된 부분들도 있고, 부동산도 있고, 굉장히 많은 또 분야들로 나눠져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어떤 특정한 상품들은 또 금융이 낙후된 지역들에서 좀 이용률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국인들은 뭐 사실 미 국채에 투자하려고 하면은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투자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할 수 없는 국가들, 뭐 요런 나라들에서 어떤 수요들, 요런 거를 얘기하면서 금융 포용성을 설명하는 어떤 메시지들도 있는데, 그 관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되게 포장지는 되게 좋은 걸 썼으나 사실상 돈이 안 되는 게 문제죠. 금융 낙후국에서 아무리 많은 거래를 해줘봐야 돈이 안 돼요. 자산운용사들 입장에서. 근데 그렇게 이제 포장을 하는 거죠. 마치 ESG 얘기하듯이. 이제 이걸 해야만 한다고 우리가 얘기를 하면서 앞서 나가면서 이거를 하게 만들고, 그래, 금융 포용성이 늘어나. 전 세계에 아직도 20억 명이 넘는 언뱅크드 파퓰레이션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위해서 자산운용사가 저렇게 여러 가지 상품들을 토큰화 해가지고 거래를 하기 시작했대. 우리가 투자하자 하면서 선진국에서 나서겠죠. 선진국 국민들이나 이제 부호들, 뭐 헐리우드 스타들, 이런 사람들, 또 앞서 나가는 거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이 투자를 하겠죠. 그런 거를 바라보는 거 아닐까. 그러면 이제 이사님은 전체적으로 RWA 섹터에 대해서는 전망을 그렇게 되게 뭐 물론 이제 올해는 어쨌든 이게 어떤 성과와 관련 없이 내러티브가 어쨌든 형성이 되면은 갈 수 있는 가능성들, 이거는 어쨌든 기본적으로 어떤 펀더멘탈과는 무관하게 가는 부분들은 차치하고, 전체적으로 이 RWA가 가려고 하는 이 방향성 전반에 대해서는 그렇게 우호적으로 보진 않는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2017년에 ICO 버블 때 그 ICO를 주도했던 사람들은 이런 기관이 아니라 개인들이었잖아요. 아무나 다 아이디어를 토큰화할 수 있고, 내 사업 아이디어나 뭐 내 사업, 아직 시작하지 않은 사업에 대한 어떤 계획들을 토큰화해가지고 이렇게 ICO를 할 수 있었던 게 결국 2017년 ICO 버블이었고, 그거를 자산운용사가 우리도 해보고 싶어가지고 한번 해보는 게 RWA입니다. 이제 내가 발행할게. 대신에 내가 보증하는 거야. 내가 가지고 좋을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똑같아요. 기본적으로는. 기본적인 구조는 거의 비슷하다. 똑같다. 네. 근데 이제 그걸 시뇰리지를 누가 먹느냐는 자산운용사가 먹게 되는 게 다를 뿐인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이사님께서 그러면 이번 대세 상승장 뭐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뭔가 좀 주목해 볼 만한 어떤 섹터들, 개인적으로 어떤 것들이 유망하다고 보시나요? 알트코인 섹터요. 네. 역시 AI가 아닐까 싶습니다. AI. AI는 뭐 이제 시작인 어떤 시장이고 기술이기 때문에 알트코인 또는 이제 비트코인도 가능성이 되게 높은데, 비트코인이든 알트코인이든 암호화폐가, 이 암호 기술을 채택한 인터넷 화폐가 해결할 수 있는 거는 AI 때문에 너무 아무도 더 이상 믿지 못하게 된 인터넷 세상인 것 같아요. 인터넷 세상이 너무 생성형 AI라는 것 때문에 이제 누가 누군지 구별할 수도 없고,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할 수 없게 됐어요. 그래서 카카오톡을 내가 누구한테 보냈는데 이 사람이 이걸 안 믿을 수도 있는 거죠. 카카오톡을 누가 똑같이 만들어가지고 저인 척하고 메시지를 보낼 수 있으니까. 그게 문제거든요. 돈 거래에 있어서도 이제 더 이상 믿을 수가 없다. 은행 앱도 믿을 수가 있을까? 뭐 믿을 수가 있을까요? 진짜 모르겠어요, 저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그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제3자를 통한 돈 거래가 점점 더 이제 믿기 어려워지고, 이제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또 은행들이 엄청나게 높은 수준의 보안을 요구하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귀찮아질 거예요.
공인인증서를 막 두세 개씩 막 로그인하게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신뢰의 주체가 저는 개인으로 내려왔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그래서 제3자, 은행이든 뭐 그게 뭐 핀테크 회사든 그런 회사들이 아니고 진짜 거래 상대방과 믿음 하에 거래를 해야만 하는, 결국 신뢰의 주체가 나로 내려온 거죠. 근데 그때 가장 직관적으로 쓰기 좋은 게 저는 암호화폐인 것 같아요. 그냥 세계에 있는 누구한테든 얼마를 보낼 때 바로바로 보낼 수 있고, 은행망을 통하지 않아도 되고, 핀테크 회사의 그런 서버를 통하지 않아도 되는, 순수하게 진짜 재화가 가는 거잖아요. 그때 저는 비트코인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비트코인이 가장 탈중앙화되어 있고 가장 무신뢰 기반이기 때문에. 근데 어떤 알트코인이든 그런 부분에서 비트코인보다 앞서 나가는 어떤 역할을 해준다, 그러면 그것도 굉장히 가능성이 큰 알트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특정 알트코인에 대해서 한 가지만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이것도 지금 최근에 RWA 섹터와 좀 연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엑셀라라고 하는 프로젝트와 함께 RWA 시장을 또 진출해 보겠다, 이런 포부를 밝혔는데, 한국인들이 또 가장 관심이 많은, 저희가 앞서 좀 이야기 나눴던 리플 프로젝트에 대해서 이사님 어떤 관점이신지 좀 궁금합니다. 일단은 왜 가격이 안 오를까요? 그게 제일 궁금한데, 저도. 그러니까 이게 지나치게 가장 가격이 안 오르는 거는 좀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안 오르고 있어요, 지금 사실은. 그렇죠. 리플, 저는 최근에 이제 싱가포르에 출장을 다녀온 일이 있었는데, 저희 회사에 이 프로그램을 지원을 해주신 엑셀러레이터가 이 리플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XRP 레저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리플 관련된 리플 XRP 레저 위에다가 뭔가 서비스를 만드는 스타트업들을 모아서 엑셀러레이팅을 해주고, 그 프로그램이 끝나면은 이제 투자 연계도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이제 하고 했었거든요. 그게 작년 11월입니다. 근데 올해 또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대상 국가도 뭐 싱가포르이 아니라 이제 해외로 넓혀 나가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수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타트업들이 이 직관적으로 어떤 뭐 핀테크, 뭐 해외 송금 같은 그런 핀테크 관련 사업을 하려고 할 때 XRP 레저를 되게 좋게 보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런 엑셀러레이터, 테니티라고 하는 굉장히 큰 글로벌 엑셀러레이터인데, 이제 XRP 레저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이렇게 2회에 걸쳐서 2회 넘게 한다는 거는 결국 수요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만큼. 네. 그러니까 뭔가 그쪽으로 스타트업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리플 프로젝트가 만약에 그런 지평이 넓어지면, 뭐라 그럴까, 스타트업들이 더 많이 XRP 레저를 이용해서 자사 서비스를 만들기 시작하면은 아무래도 리플 가격도 큰 영향을, 좋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좀 장기적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리플 가격에 대한 어떤 전망은 지금 당장은 사실 리플이 그렇게 크게 영향을 받을 만한 좋은 호재가 없다고 생각해요. 암호화폐 시장에는 그냥 ETF 발 비트코인 가격 상승에서 그냥 끝나는 지금 상황이니까. 근데 이제 스타트업들이 그래도 이제 2023년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다 극복하고 이제 좀 VC들의 다시 지갑이 다시 열릴 때 핀테크 영역에서 조전하는 스타트업들이 XRP 레저를 많이 이용한다, 그러면은 리플 가격은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거기에서 이제 좋은 영향이 미쳐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지금 최근에 들은 리플 관련된 얘기들 중에서는 가장 현실적이고 좀 어떻게 보면은 좀 굉장히 좋은 메시지라고 볼 수 있는 게, 이 XRP 레저가 이제 얘네 메인넷이죠. 리플 메인넷인데, 그 얘기는 지금 계속해서 개발자들이 유입이 돼서 생태계를 어쨌든 확장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게 아직까지는 우리가 가격이 워낙에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이 알지 못할 뿐이지, 계속해서 뭔가 물밑에서 뭔가 수요를 창출하기 위한 작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리플은 더 장기적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럼 마무리 질문으로 제가 요거는 이사님께 여쭤보면은 왠지 다 비트코인이라고 말씀을 좀 주실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1억의 여유 자금이 있으시다면 어떻게 투자 전략을 세우시겠습니까? 이 질문이 진짜 제일 어려운 질문이에요. 항상 제일 어려운 질문인데 매번 바뀌기도 하고, 제가 1억이다. 지금 있는 포트폴리오는 그대로 유지한 상황에서 1억의 추가 자금이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5천만 원은 비트코인 사고요. 네. 나머지 5천을 주식을 사는 데 쓸 겁니다. 주식을 사는 데 쓰신다. 제가 사고 싶은 주식이 있거든요. 네. 너무 사고 싶어요. 근데 섹터만 말씀드리면 AI 아닙니다. 소비재입니다. 소비재 섹터고, 소비재 섹터 중에 굉장히, 그러니까 요즘 뭐 너무 트렌드를 보는 게 재밌어가지고 제가 여러 가지 이제 뭐 보는데, 크록스 굉장히 유행했잖아요. 크록스 유행했던 이유가 개성 있게 꾸밀 수 있는 그런 거. 근데 크록스에서 그거를 마케팅 하셨던 분이 나가서 스탠리라는 이제 물병 회사에 취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똑같은 전략을 펼치셔서 그 스탠리 물병이 미국에서 난리가 났죠. 엄청 인기죠. 네, 엄청 인기죠. 한국에서도 국내에서도 네. 뭐 스탠리가. 네. 그리고 트레이더 조스 지금 토트백 뭐죠?
에코백 이제 엄청 유행하잖아요. 네. 하나에 뭐 2,000원짜리가 지금 이베이에서 막 600불에 팔리고 막 이런답니다. 그것도 이제 색깔별로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한정판이라서 그런 거를 보면서 이제 제가 투자하고 싶은 주식들이 좀 있죠. 저도 왠지 한번 게스를 해보는 겁니다. 다음 트렌드는 왠지 이걸 것 같다. 이렇게 계속 간다면, 비슷한 느낌으로 간다면 결국 10대한테 누가 어떤 게 어필하느냐, 10대 중에서도 여성을 누가 공략하느냐, 이런 거를 좀 제가 좀 생각해 보는 걸 좋아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되게 하고 싶은 것들, 사고 싶은 한번 그 주식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 이제 그럼에도 이제 비트코인을 5천만 원 투자하겠다고 말씀 주셨는데, 이렇게만 하면 조금 아쉬워서, 만약에 이번에 비트코인을 제외하고 딱 한 종목만, 알트코인 중에서 딱 한 종목만 투자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는 어떤 종목을 투자하시고 싶으신가요? 저는 USDT 하겠습니다. USDT, 스테이블 코인. 스테이블 코인으로. 자, 그 이유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요즘 에이브 같은 디파이에서 USDT 언 상품 수익률이 15%까지 나옵니다. 맞습니다. 엄청 높다 그래요. 이제 USDC, USDT 다 봤는데 아무튼 그런 디파이에서 스테이블 코인 이제 수익이 굉장히 높아서 거기에다가 딱 스테이킹 박아서 연이자 15% 받으면은 뭐 엄청나게 좋은 전략이죠. 그것도 좋은 전략이죠. 네, 그래서 한번 USDT로 안전하게 달러 투자하는 또 그 효과도 있고 하니까 또 원 달러 환율 또 다시 올라가는 추세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은 달러에 투자를 해야 돼요. 그 달러에 투자할 거면 비트코인 투자할 텐데 비트코인 못 하니까 그러면 달러, 네, 스테이블 코인. 네. 같은 개념이다. 그래서 온체인에서 어쨌든 달러의 개념이니까 그렇게 가시겠다. 너무 좋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게 또 익숙치 않으신 분들도 계신데 또 새로운 관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 시청자분들께 당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투자는 굉장히 어렵지만 또 쉽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처럼 트레이딩을 하다가 잘못해가지고 뒤어본 사람들은 이제 트레이딩을 하면 안 된다는 거 빨리 깨닫고 적립식 매수, 그리고 좋은 옥석 같은 주식이나 비트코인 같은 이제 암호화폐를 찾아내서 계속해서 꾸준히 매수하는 전략을 가져가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비트코인입니다. 그게 비트코인이고, 이제 그 중에서도 비트코인의 어떤 돈으로 쓰일 가능성을 보고 투자하는, 굉장히 장기적으로 보고 투자하는 사람이라서 언제 팔지 이런 거 계획도 없습니다. 그냥 계속 모아나가다가 필요한 일이 생기면 팔겠죠. 비트코인을 돈으로 보는 그 관점을 여러분들도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비트코인에 좀 모아나가는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이사님이랑 말씀 또 나누면서 진짜로 이사님께서 말씀 주시는 방법들이 사실은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가장 유용한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어떤 트렌드라든지 시류, 그리고 어떤 포모에 휘둘리지 않는 어떤 투자에 대한 원칙들을 이사님께서 좀 많이 좀 제시를 해주신 것 같아가지고 제 구독자님들께서 들으시면서 아마 정말 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까지 백훈종 이사님과 가상자산 시장 그리고 비트코인에 대한 깊이 있는 이야기들 나누어 보았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박 작가와 백훈종 이사님이 토크 라운지를 함께 진행했습니다. 감사합니다.